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영하 11도에 매우 추운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최 대표는 내 상식이 지금까지 알았던 상식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재판부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데, 글쎄요,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 내용에 따르면 10개월간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인턴 한 번당 12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재판부로서는 어떤 판단을 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재판부는 최강욱 대표 1심 판결에서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써준 조 전 장관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 이거 허위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함께 하시죠. 조국 아들 인턴 증명 허위 발급했다. 최강욱 의원 1심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대법까지 나오면 확정되면 의원직은 날아갑니다.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고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가벼이 볼 수 없다라고 최강욱 대표 혐의의 중차대한 의미성에 대해서 부각을 했습니다. 이거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거죠.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전망 나오고 있고요. 기소 결재를 미룬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뭐냐 도대체, 이성윤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뤘냐, 누굴 위해 미뤘냐라는 거죠. 그런데 최 대표는 재판부가 검찰에게 현혹됐다라고 재판부의 이 같은 일갈에 비판을 했습니다.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성근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 국회에서 가결될 땐 사상 처음인데, 문제는 당 내에서조차 왜 하필 범여권 인사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된 이후에 왜 하필 판사 탄핵을 추진하느냐, 여권이 사법부 길들이게 하는 걸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특히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죄받은 판사에 대해서 굳이 탄핵을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유죄 선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당 안팎에서는 무관하지만 꼭 무관하게 안 비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3월부터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받겠다. 2차 접종 2주 뒤에는 항체 형성이 된다. 화이자, 모더나 전국 250곳 지정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이 김학의 출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은 아직 여건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정의당이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의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정의당은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삼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상식. 최 대표 법원 판단에 항의를 하며
내가 알고 있었던 법률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나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최 대표가 알고 있었던 상식은 무슨 상식이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인턴. 그 인턴 증명서는 결국 허위였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판단 근거는 뭐였을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탄핵. 민주당이 판사를 탄핵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립니다. 김재도 19쇼 오늘의 톱뉴스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검찰의 법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본인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선 보복성 기소라고 주장하더니 이제 재판부마저 본인에게 유죄라고 판단을 내리자 판사도 검찰에 현혹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 대표의 이 같은 주장과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오늘 톱뉴스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법률과 최강욱의 상식, 과연 그가 밝힌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많이 달랐던 걸까요? 최 대표가 밝혔던 상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몰상식일까요? 법원이 어제 최강욱 대표의 1심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혐의. 재판부, 인턴 확인서는 능력이 아닌 인맥으로 발급됐을 여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 가벼이 볼 수 없다. 진지한 반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 최 대표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고 어제 저희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에 따르면 최 대표가 증명해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내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 10개월간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훌륭히 수행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대표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한 번 인턴 시간이 12분이다. 세상에 어느 곳에서 인턴을 한 번 하는데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많지 않다라고 최 대표의 인턴 확인서 내용을 정면으로 재판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로펌 사무실 운영하시잖아요. 네. 더샘, 김광삼의 영어 발음 쌤 맞죠? 예, 맞습니다. 인턴 그 로펌 사무실에서도 인턴 봤죠? 인턴 봤는데요. 혹시 12분간만 일하고 퇴근시키는 인턴 받아본 적 있습니까? 12분. 그런 인턴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학교 입학에도 쓸 필요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변호사 실무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좀 상식 이해 차원에서 하지도 않았는데 나 변호사 수습 실무 좀 하던 걸로 해줘라. 그래서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저하고 막역한 사람인데 그런 걸 부탁하면 저도 굉장히 좀 난감해요. 근데 그거 자체는 허위 인턴 확인서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해주면 이건 범법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해줄 수 없다. 인턴을 하겠다고 하면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서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턴십 증명서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는 범죄 행위니까. 그러면 지금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결을 하면은 사실은 범죄 행위를 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재판 과정을 저희가 쭉 지켜봤는데 사실 본인은 굉장히 인턴을 한 게 맞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들이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인턴을 한 게 맞다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증거에 의하면 상식적인 차원에서
안 한 게 맞는데 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인턴이라고 할 수 없는 시간을 한 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걸 자기의 어떤 그런 거에 빠져서 막 독단적으로 주장을 한다랄지 예. 아니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턴 확인서를 써줬는데 이게 입시에 사용될지 몰랐다. 그럼 인턴 확인서가 뭐에 필요한 거예요? 본인은 자기 상식이 뭐 상식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인턴 확인서는 어디다 쓰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몰랐다고 주장을 한다랄지. 근데 그거에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이메일, 문자 메시지에 다 나타났잖아요. 아,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 아니면 뭐 정계신 교수가 연구대에 쓰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본인이 무죄가 나오려고 생각했던 것은 지금 본인도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잖아요. 저는 볼 때 이걸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본인이 뭐 조국 아들의 부모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서 굉장히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방주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집행유예 선고는 형이 좀 높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양형의 고려할 요소가 전혀 없어요. 일단 뭐 너무나 비상식적인 주장을 막 하니까 예. 이건 뭔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깎아주고 싶어도 깎아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형량 자체는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결국 의원직 상실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의원직이잖아요. 근데 의원직 상실형을 재판부에서는 이제 선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로 명확한 진실을 예.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재판부가 해서 저렇게 양형을 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재판부가 최강욱 대표가 증명해줬다는 인턴 확인서에 따르더라도 1회당 12분 인턴을 했단 말이냐 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최강욱 대표 측 변호사는 주 2회라는 표현이 조금 혼동을 할 수 있어도 총 16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10개월간 16시간밖에 인턴을 안 했다라는 건데 그걸 정상적인 인턴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강욱 대표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가 검찰에 현혹됐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간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검찰의 복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죠. 자,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본인을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뭐 보복성 기소다. 검언 유착의 당사자들이 나를 보복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는데 막상 재판부가 최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자 이제는 판사가 검찰의 주장이 현혹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최 대표의 이 같은 주장들에 무엇 하나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보복 기소, 검찰권 남용, 공소권 남용을 얘기했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본인이 당시에 이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었죠. 그래서 검찰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복 기소를 했다 이런 주장도 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전부 다 배척을 했죠.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도 아니고 보복 기소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석윤 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기소한 걸 문제 삼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법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자체,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봤던 건데 지금 계속 최강욱 대표는 이제 지금 어제도 계속 판결 이후에도 주장했던 것은 결국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에 오히려 재판부가 현혹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가 현혹됐다 이런 표현은 이런 주장은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 때문에 오히려 재판부가 글쎄요 벌금형을 할 수도 있는 것을 집행유예로까지 그러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혹한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을 내리는 것도 글쎄요 그 사실관계의 다툼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사실관계보다는 검찰권 남용에 초점을 맞추고 변론을 했던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글쎄요 뭐 이제 2심 재판이 남아있고 또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또 최강욱 대표가 어떤 주장을 할지 또 검찰 어떻게 반격을 할지 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다 봐야겠지만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마다 자신의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자신의 진실을 가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라 이런 뜻인데 결국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인턴 활동을 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을 불구하고 확인서를 냈고 그것이 어떤 대학원 진학에 쓰였는지 그것이 사실 진실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2심이나 다음 대법원에서 다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 자제분들이 인턴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뭐 별로 인턴 활동 안 했습니다. 예. 네네. 큰 하고 아이가 있죠. 지금 인턴 활동 중이죠. 네네 하고 예. 있죠. 예. 혹시 뭐 인턴 활동을 몇 시간 해봅니까? 그래서 인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하루나 반나절을 해야만 인턴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혹시 한 번 하는데 12분 정도 소요된다면 그 인턴을 볼 수 있나요? 사실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월급을 받아야 될 정도의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한 12분을 주고 무슨 뭐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우편물을 배달해 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12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웹 디자인을 할지 뭐 전문성이 있는 것은 자택에서도 할 수 있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12분 동안 협의한다는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전문성이 없는 인턴 활동의 경우에 사실 12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지적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최 대표는 왜 검찰의 현혹이 됐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글쎄요, 뭐, 말하자면, 검찰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인데요. 오히려 지금 최 대표가 오히려 예컨대 뭐, 똑같이 16시간, 20시간을 하더라도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1시간씩 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어요. 죄송한 한두 시간 하고 갔다. 분기별로 했다든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n분의 1로 쪼개서 12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를 스스로가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진짜 아까 상식적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누가 더 상식적인가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정말로 뭐 재판부가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판결을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그 말하자면 재판부에 대한 일정 정도의 어떤 모욕 이런 것들은 좀 자기가 또 뭐 항소를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항소 기각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예. 뭐 정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말하자면 더군다나 더 뭐 무례한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 스스로도 과연 다음을 생각하고 한 행동인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예. 이 최 대표의 주장들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차 질문 드렸고요. 최강욱 대표는 이 인턴 확인서가 이렇게 입시에 쓰일 줄은 몰랐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결정타가 된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최강욱 당시 변호사 오랜만에 조 전 장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정경심 교수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꾸준히 인턴 활동을 했다면 왜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느냐라고 반박했고요. 자, 이 서류가 누구누구의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최 대표가 직접 이 서류는 합격을 위한 서류다 라고 밝혔던 부분, 거기에 정경심 교수가 화답하는 문자 내용이 결정타. 그 서류는 연대와 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즉, 이 두 분은 이 문자 메시지 상에서 이 허위 인턴 증명서 재판부에 따르면 이게 연고대 입시를 위해서 사용될 것을 넉넉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덕담 인사 내용이지만 확인서가 입시에 제출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원 대학과 학과를 몰랐더라도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자 메시지 내용. 최 대표는 이 문자 메시지가 나왔는데도 입시에 활용될 줄 몰랐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문자 메시지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최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식을 우리가 100번을 양보해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인턴 증명서 하나 발급해 준 게 그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발급받은 인턴 증명서가 입시에 활용됐다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해야 될 입시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학의 업무방해로 충분하게 재판받을 여지가 있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도 입시에 활용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 지점만큼은 피해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드러난 문자 메시지 보니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대놓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이 서류는 어디에 쓰인다고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 등에 대한 얘기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최강욱 대표가 더 이상 피해갈 수 있는 여지는 참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저 문자 메시지가 오갔던 때 날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저게 바로 2017년입니다. 우리 2017년 잘 기억하겠지만 그해 3월에 헌정 사상 초유로 전직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탄핵이 이루어지는 배경에서 국민의 여론을 들끓게 만들었던 건 정유라의 입학 부정이었고 정유라의 입시 부정으로 인해서 이화여대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은 여기에 대한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는 그 당시에도 무수히 많은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강렬하게 비판했던 사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최강욱 대표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이렇게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전 정부에 있었던 입시 비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난 뒤에 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이게 과연 국민의 상식과 최강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식의 기점은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런 생각 지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최강욱 대표가 이번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겠다. 아무리 선거가 끝나서 여당과 야당의 의석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당선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강욱 대표는 현재 본인이 기소됐고 또 재판 결과도 나왔지만 앞으로도 재판받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해충돌 여지가 딱 맞아떨어질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충돌 문제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최강욱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상식은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식과는 결이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리고 있는 상식도 국민의 상식에서 결정한 것이 아닌가. 최강욱 대표는 2심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꾸준하게 본인의 상식에 입각해서 주장하게 되면 아마 괘씸죄까지도 적용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의 개인 견해 들어봤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그간 검찰을 비판해 왔고요. 기자들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의 주장들 들어보시죠. 기소의 내용이나 기소의 시점, 또 그 기소 과정의 절차,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직권남용들,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처열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입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쓰일 거라는 취지로 좀 대꾸 시작을 하신 건지. 한달 정도가 예정돼 있던 재판이 얘기였는데 왜 같은 날 기자회견 잡으셨는지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회견 일정을 조율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사위 혹시 희망하시는 거는 재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면 될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 의도 있는 질문 누구세요? 어디서 오신 분이시죠? 의도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지시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취재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뭔가 멘트를 따가지고 지금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자의 어떤 설정까지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도 묻는 기자에게 의도를 가지고 누가 시켰냐라는 것을 따져 묻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최 대표가 좀 억울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심경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는데 나 빼고 모두가 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좀 보여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질문이 최강욱 대표가 법사위를 갔죠. 근데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에 간다는 것 굉장히 이해 충돌이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던 거고 또 하나가 이날 재판에서 최강욱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잡아놨기 때문에 난 가봐야겠다. 근데 재판이라는 건 이미 한 달 전에 잡힌 일정인 거고 기자회견이 얼마든지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날 굉장히 현안이 있어서 그때 아니면 안 되고 이런 현안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례적인 일상적인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근데 굳이 왜 그날 날짜를 잡아서 재판을 회피하느냐 결국 그것이 재판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최강욱 대표의 답이 그 질문을 누가 시켰느냐 사실 모든 국민이 궁금해하고 모든 일을 할 수는 없겠죠.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답변을 했던 거죠. 자, 이것을 그대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최강욱 대표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면 재판을 얘기하면서 검찰이 진실 앞에 겸허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이 밝혔던 증거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최강욱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대학원 입시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합니다. 근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누구나 보더라도 그건 본인이 보낸 거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진실 앞에 겸허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한 것처럼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의 질문에 도대체 제대로 인턴을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대학원 입시에 쓰일지 몰랐느냐의 질문에 계속 다른 답변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진실 앞에 겸허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징역 8개월이라는 굉장히 중형에 처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판부의 발언 중에 최 대표가 주장해왔던 것들에 대한 반박도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최강욱 대표 기소를 수차례 결재 요청을 했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를 거절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최강욱 대표 기소를 지시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이를 불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전결로 최 대표를 기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최 대표는 공소권 남용이다. 이성윤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청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해왔고 추미애 장관도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검사 동일체는 통일성을 기하는 것뿐 아니라 하급 검사가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것에 의의 윤 총장이 지휘한 것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최 대표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두 가지 질문인데 자, 최 대표의 주장은 결국 재판부에 의해서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반박이 됐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때도 왜 기소해야 한다, 기소하라 수차례 요청해도 묵묵부답 혹은 거부를 했던 걸까요? 근데 이제 재판의 결과가 유죄 판결을 났잖아요. 그리고 최강욱 대표랄지 아니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이 재판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사실 본인들의 주장 자체가 이건 자신들을 위한 주장이었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찍어내기를 위한 그러한 비난적인 그런 주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소환을 하지 않고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해라. 이 정도면 증거가 충분하다. 그런 판단하고 했는데 거기에 또 불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랄지 최강욱 대표 주장이 맞고 이성윤 지검장의 저런 거절과 불응한 것은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만약에 무죄가 나왔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유죄가 된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런 비난들, 저런 거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강욱 대표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또 하나 중요해요. 지금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세 가지거든요. 또 그 세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재판을 받아요. 예. 근데 여기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도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허위사실이 됐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는 남을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서는 허위인턴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본인의 또 다른 재판에서 또 형을 선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조 전 장관 문제가 터졌을 때 과도할 정도로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최강욱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최강욱 대표 기소됐는데 결국 조 전 장관 부부하고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조 전 장관과 공동 운면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선을 넘는 범위를 지나서 과도하게 옹호한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조 전 장관 재판도 남아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들이 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게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욱 대표가 기소된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업무방해 혐의, 징역 8개월 선고받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방금 김광삼 변호사께서 언급했던 내용, 21대 총선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허위 인턴 발급 혐의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허위 사실을 선고 과정에서 공포한 셈이 되는 거죠. 자, 1심 재판 중입니다. 이것도 재판 결과 앞두고 있고요. 세 번째, 명예훼손 혐의.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있지도 않은 발언들을 주장을 해서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간 제가 법률가로 살아오며 지녔던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갈 길이 멀다는 걸 다시 절감한다.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건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그리고 최강욱 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열린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이 필요하다.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각각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국이 이러한데 여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는 건 아니냐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판사는 신성 불가침인가? 라고 외치는 재판거래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국회가 이들 두 판사들을 재판에 회부 조치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성근, 이동근 두 비법관들의 탄핵 소추를 제안한다. 국회의원 이탄희, 류호정, 강민정, 용해인 외 103인.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지금 임성근 판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임 판사는 지금 1심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탄핵을 추진하겠다. 그런데 또 하필 시국이 범여권 의원 중에 한 명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판부가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에 대해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기각을 한 이유잖아요. 네.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시기가 참 공교롭긴 합니다. 여권에게 드리워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재판부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재판 몇 개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고 또 윤 총장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시켰던 추미애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전격적으로 재판부가 들어주기도 했고요. 결국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앞에 송구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동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그토록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지층들을 끌어당길 수 있었던 동력들을 확보해왔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산산이 무너지게 된 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표창장 등 모든 것들이 유죄로 판명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뤄지게 되는 검찰이 5년의 제 기능들을 하게 된다면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앞으로 숱한 재판들을 남겨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재판들은 결국은 여권에게는 매우 불리한 처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딱 맞춰서 과거에 있었던 무죄 선고가 났던 사법농단 사건의 일부를 끄집어서 재판부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면 삼권 분립을 넘어서서 입법부가 강력한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껏 사법부도 주무를 수 있다고 하는 위협의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범여권이 직시화될 것은 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저버린 채 자기들만의 힘의 논리로
그들만의 진영 논리로 뭔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검찰과 언론의 탓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서 관련된 내용들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 지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혹시나 이러한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의는 온전하게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하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건 지난 기간 내내 국민들이 현혹해왔던 유시민 이사장의 궤변과 거짓선동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참여와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쯤 되면 그동안 있었던 잘못과 문제에 대한 참여와 반성이 필요할 때지 이러한 일들을 재판부를 향한 탄핵 시도를 통해서 뭔가 삼권분립을 해소한다는 그런 신호를 주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탄희 의원은 야당의 이런 비판 의도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시국에 판사를 탄핵하겠다라는 게 사법부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용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말 그 사법부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 국회법에 이미 130조에 소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의 과정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상식적이냐,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재판의 결과들이 부족하거나 뭐 흠결이 많거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하나 있고, 아예 민주당 자체 내부에서의 뭐 세월호 관련된 또 그 일본 지국장의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리하게 또 끝까지 이것을 걸고 넘어지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준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실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임승건 판사는 2월 말이 이제 임기가 되거든요. 예. 퇴임이 앞다퉈 있기 때문에 2월 첫 국회에서 말하자면 소추안을 내고 지금 이제 의원들 수가 지금 소추 발의한 수가 111명 정도 되면 충분히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발의에 충족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72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2월 5일 정도면 국회에서 일정은 마무리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헌재로 간단 말이죠. 과연 헌재가 이와 같은 그 국회 여당 주도의 어떤 탄핵안을 제출했다 했을 때 이것 자체가 헌재가 각하시켰을 경우에 민주당에 올 수 있는 파급이라고 부정적 파급이 또 뭐 추 장관이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제안들이나 법률적 시도가 다 무산됐거니와 이번도 무리하게 그런 일이 했다 그러면 상당히 국민 전체가 과연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생산적으로 이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패널들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조민 씨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오늘 조민 씨의 합격 여부가 발표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 세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전혀 무관한 억측이다라는 겁니다. 한 명 증원, 예전의 정원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전공의 전형은 지난해 끝나 인턴 지원과는 무관하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늘 오후 1시에 발표될 것이고 그 과정은 적법 절차 있으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내용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지부가 피부과 정원을 증원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기자, 중앙의료원 측에서는 특정 개인 특혜는 억측이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군요. 네, 두 가지 주장이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인턴과 레지던트는 실제 연관은 없죠. 조민 씨가 지금 지원한 건 인턴이고, 레지던트 이제 인턴과 1년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전공의 신청을 했을 때 레지던트로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과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지금 조민 씨가 인턴을 신청한 것과 그다음에 레지던트 피부과 전공의를 한 명 늘린 거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조민 씨가 피부과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직후에
피부과 그 정원 한 명 늘린 게 결국은 인턴 활동과 레지던트 활동을 대부분 같은 병원에서 하죠. 많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조민실 염두에 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됐던 건데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는 그것은 이미 인턴 선발 과정 전에 레지던트 정원 한 명 증원이 확정된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내후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조민 씨가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도 레지던트 그 피부과의 정원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0% 뭐 안팎이 되죠. 굉장히 높죠. 그런 점에서 조민 씨가 만약에 애초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인턴을 지원하고 거기서 레지던트를 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었다면 직접적 연관은 없더라도 어떤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인데 과연 피부과 레지던트 증원이 과연 필수 의료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거냐 이런 문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쪽의 주장이 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면 과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뭐 다양한 과가 있는데 왜 피부과 레지던트를 증원하는 것이 시급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와 별도로 또 조민 씨가 지금 인턴 지원을 했는데 과연 지금 조민 씨 문제 자체가 이제 부산의료원의 입학 자체가 과연 정당하냐 이런 의혹 속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또 과연 정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복지부가 또 나름 본인들의 의견을 밝힐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방금 말씀했던 부분 복지부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늘린 정원은 인턴이 아닌 레지던트다. 그러면서 조 씨를 위한 증원이 전혀 아니다. 증원 완료 시점도 조 씨가 의사국가고시 합격 전이다. 자, 그런데 왜 피부과냐? 라는 논란이 여전하죠. 그러자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 변형을 치료하는 공공의료 목적이다라고 복지부는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명백히 경위를 밝혀야 된다라고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배정을 늘린 이유와 피부과의 전공의를 추가 배정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를 합니다. 추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람을 인턴으로 선발을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이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마지막 공정성이 지켜질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불공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국 복지부나 국립중앙의료원 측의 해명은 김관선 변호사님 피부과 한 명을 늘린 것도 조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공의료를 위한 치료의 목적이다. 라는 건데 지금 들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근데 이제 조민 씨가 인턴 과정에 지원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부과는 이제 레지던트에서 정원을 늘린 거고 또 근데 인턴을 1년을 한 다음에 사실은 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만에 하나 레지던트로 가면서 피부과를 지원해서 피부과에서 전공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는 의료원에서 말하는 것도 전혀 뭐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건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요. 그러니까 저건 뭐 우리가 의혹이고 그건 추후에 지켜봐야 할 건데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조민 씨가 지원했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보니까 면접이 15%예요. 그러니까 15%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당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분포와 국가고시 시험 성적 그리고 대학원 성적 거기에 플러스 15%의 면접이거든요. 그런데 국립중앙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정경심 교수가 조민 씨를 위해서 7대 허위 스펙을 해서 부산 의전을 합격했다는 것이 판결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이런 내용이 의혹이 아니고 판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 의사 자격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면접에서 만약 탈락을 시키지 않고 뽑아줬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더군다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장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여권 내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민 씨가 아니고 일반 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의전에 합격하는데 가진 편법을 세서 허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중앙의료원에서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죠. 예. 근데 만약에 조민 씨를 뽑아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식적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한번 정말로 오늘 1시에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합격을 한다고 한다면 연지 없이 몇 점이 배정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같이 모의해서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게 하고 뽑아준 게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이 어떤 예리한 견해였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그 정당 지도부에 계시잖아요. 네. 공천 심사할 때도 면접을 많이 실시했을 거고, 본인도 면접 봤을 거고, 네. 저도 언론사 입사할 때 압박 면접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웃으면서 친한 이재명 기자 같은 선배인데, 그때 왜 이렇게 저한테 야속하게 막 날카롭게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압박 질문을 했는지 자다가도 지금 꿈에 나오는데, 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면접을 실시했을 때 면접 점수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할 질문을 했는가, 이 부분도 좀 규명이 돼야 한다는 일각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컨대 네.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표창장 위주로 1심 어머니의 재판 결과 유죄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의사면허 자격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의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띄고 있는 상황인데, 당신은 도대체 여기에 왜 지원했는가?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던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자격이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원장의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색안경이나 정치적 의구심을 지우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 문제가 커지고 나서 이미 2019년에 문제가 일파만파 커졌고, 그 이듬해에 있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민 씨가 의사가운을 입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정부가 나서서 과거 정유라 씨 사건에 비추어서 엄정한 잣대를 좀 들이대야 되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지금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의전원에서 자꾸 최종적인 재판 결과들을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들을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적 조치 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만 수차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과거의 최종적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입시 취소 등에 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탄핵될 수 있었던 과정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가 있었던 상황이지 최종적인 대법의 판결이 확정된 부분들은 아니었던 점도 분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1심 재판부 결과 이 의전원 입학에 이르게 되는 표창장 위조가 진실로 드러났고, 이것을 다시 반박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없게 된다면 교육부, 복지부 등이 전격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혼란과 그리고 이 공정성 위반에 대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들을 정부가 이제는 좀 온전히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면접에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런 여타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민 씨에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조민 씨의 1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이 합격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패널 개인의 어쨌든 견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후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 씨가 지원한 인턴은 전공 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채 1년간 과 순환하며 수련 마치고 전공을 선택한다. 따라서 전공의 시험 후 레지던트로서 전공 과목을 수련하게 되므로 현재는 과를 지망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내 딸은 인턴 면접 시 피부과를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조 전 장관은 어제 글을 올렸죠. 인턴 수련 후 피부과에 레지던트 지원 가능함에도 해당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을 비웃는 듯한 말장난에 화가 난다라고 야당에선 비판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신청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 말할 수 있나 이걸 야권에서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러나 뭐 한편으로 보면 저런 뭐 말과 관련된 어떤 치고받고 얘기보다는 과연 이 시국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말하자면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을 때 딸이 이제 독립된 개인체로서의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적극적인 변호를 하고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 감정적인 또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실제적인 그 논평 자체보다는 과연 이 시점에서 아버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문제 삼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요. 이 경찰의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문제 의혹과 이 검찰의 재수사 내용에 대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초소가 압수수색 했는데 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거는 택시기사한테 영상을 왜 요청을 하셨던 건가요? 그건 말씀드렸는데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니다. 검찰이 서초소를 압수수색한 것도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은 틀리지 않죠. 이용구 차관이 제기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언론에 제기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경찰 입장에서도 진상조사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본인은 무관한 문제가 아니죠.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이용구 차관을 봐줬느냐 봐주지 않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촉발한 사건이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검찰이 서초소를 압수수색한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사건이 발단됐을 때 그때 문제보다는 다시 문제를 언론에 제기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경찰이 영상이 없다. 그래서 내사종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 판례상 봐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브리핑을 했었는데 과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용구 차관과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이용구 차관을 봐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압수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구 차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본인은 지금 굉장히 이 사건이 계속 굴러가고 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또 불편하겠지만 글쎄요, 저렇게 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촉발된 원인이 예. 본인과 직접적 관련이고 본인이 그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초 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어떤 생각이 있겠죠. 이런 정도의 발언, 그건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마치 자신은 무관하고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고는 시기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근데 굉장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할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특가법에 의해서 기소가 될 텐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건은 거의 집행유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범계 지금 후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번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목을 조였다 이렇게 폭행했다 그래서 재판을 또 받고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 자체가 사실은 검찰과 관련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어떤 법무부의 순위 1, 2가 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 아는다고 하면 굉장히 우스운 결과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본인 자체는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가 최강욱 전 비서관, 최강욱 대표 얼마나 억울하다 주장하고 검찰의 말장난이다, 검찰의 정치의 기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결과를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정경심 교수, 조 전 장관 재판 받기 전에 얼마나 그 억울함이 있고 먼지털이기 수사다고 비판을 많이 했지만 결국 징역 4년 선고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언제까지 어떤 잘못이나 반성해야 되는 전혀 본인이 뉘우침이 없이 그냥 본인의 어떤 정당성, 자기의 어떤 상식, 최욱 대표가 내 상식은 상식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상식의 정의가요.
그냥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은 사실은 상식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식으로 오해해서 마치 주위 사람들에게 잘못된 착오된 어떤 지식이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 같으면 저 같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꿋꿋하게 차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이제 저분도 아마 자기의 상식과 언론에서 말하는 상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용구 차관 보도와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한겨레 신문의 어떤 수뇌부, 데스크급, 한겨레 신문의 지도부가 정권 감싸기에만 골몰했다며 정권 감싸기 이제 그만하자, 부끄럽다. 결국 한겨레 신문 편집국의 사회부장이 물러났습니다. 한겨레는 조국 사태 이후 권력을 검증하고 비판하는데 무뎌졌다. 이용구 차관 감싸는 기사 썼다가 오보 사태를 맞았다. 한겨레 신문 현장 기자 40여 명에 따르면 추미애 라인 검사에게 받은 자료를 사실 확인도 않고 받아 써준 결과다. 이게 정권 감싸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겨레 신문 현장 기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기력을 하면 열패감을 느끼게 합니다. 해당 성명서를 전달했고 한겨레 신문 사회부장이 물러났습니다. 오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교통사범수사실무 내부 지침 근거로 목적지에 도달했으나 승객이 자고 있어 깨우는 경우 운행 목적이 달성돼서 운전의사가 종료됐다고 할 것이므로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용구 차관에게 굉장히 유리한 해설의 기사를 한겨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특가법이 아니다. 당연히 이건 불기소 처분이다. 이건 문제없다. 라는 식의 한겨레 신문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결국 오보로 드러났고 한겨레 신문이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특가법이 개정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했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사의 해명이고요. 해당 보도 맥락 왜곡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갔고 김병민 비대위원님, 현장 한겨레 신문의 이제 젊은 현장 기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한겨레 신문의 지도부가 이 같은 오보를 썼느냐? 그것은 추미애 라인 검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기소한 거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정권을 감싸기 차원에서였다. 한겨레 신문은 오늘 오보 내용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용구 차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은요. 우리가 얘기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용구 차관에 관련된 얘기들은 야당이 집권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고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용구 차관의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영상이 존재했는데 경찰은 이 영상이 존재를 알고도 사건을 사실상 없고 덮었던 것 아니냐고 하는 문제 제기와 의혹,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만약 혹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는가 등에 대한 숱한 사회 문제적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묻고 정권에 대해서 그 권력이 마음대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가지고 있는 논조나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의 관점들은 서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권력에 대한 이 비판적인 견제를 하게 되는 목적은 분명히 똑같을 텐데 한겨레 신문에서 보여줬던 이 같은 모습들은 이 언론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신 자세를 무너뜨린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기자들이 냈던 성명서 정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창간사의 내용들, 이 부분을 꼭 좀 새겨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나왔으면 중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오보겠거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중천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등에 대한 오보를 강력하게 쓰고 나서 사과문을 게재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구설수가 끊임없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비단 한겨레 신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날 관련돼서 KBS가 이 9시 뉴스에서 오보를 내고 나서 그 다음날 사과방송을 했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주 혹여나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뭔가 정치적으로 정권을 옹호하거나 보위하기 위해서 만약 국민이 위임하고 있는 이 언론에 대한 중요한 기능들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쓴소리를 낼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겨레 신문에 있는 일선 기자들이 내고 있는 이 목소리는 제가 야당에 소속돼 있는 비대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정권 어느 것, 정파적 가능성과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들을 좀 제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화작용과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 목소리를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들의 양심 선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일선 기자들의 용기에 비로소 추미애 검언 유착의 한꺼풀들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 행위입니다. 추라인 검언 유착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점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를 국민의힘이 옹호하는 굉장히 웃기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언론 자체가 친정부적일 수 있고 또 반정부적일 수 있어요. 그런 성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사 이제 친정부적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실이나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친정부 성향의 어떤 기사를 쓰면 우리가 옛날 독재 시대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걸 어용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론에서 어용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치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사법부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면 검사가 있는데 검사가 뭐 특히 친정부 성향이라 이렇게 말을 듣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검사는 정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아인이라 할지 친정부 성향인 검사를 불리는 것 자체는 본인의 어떤 검사로 신분에 굉장히 치욕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검사가 됐건 사법부가 됐건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5선의 민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민심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여전히 안철수 대표가 제안했던 제안에 대해서 3월의 단일화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안철수, 금태섭까지 셋이면 그 셋이 단일화를 하면 된다 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3월에 부랴부랴 단일화해서는 안 된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를 맞춰 놓으면 양당의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즉시 단일화 과정에 돌입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경선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도 없는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단일화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를 진두지휘해 보셨던 김영주 의원님, 서두를 거 없다, 단일화 금방 된다라는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과 부랴부랴 3월에 하는 이유가 뭐냐, 빨리 하자라는 안철수 대표의 주장, 제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단일화를 너무 빨리 해서 후보를 빨리 띄우는 것 자체가 선거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향을 보면 사실은 늦게 선출되는 그런 효과를 선거 바로 임박해서 보는 쪽이 더 유리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안철수 대표와의 심리전에서 이기겠다는 것이죠. 안철수 대표는 몸이 달아서 빨리 뭘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자꾸 자기 높은 지지율이 꺼져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구도 자체도 말하자면 그 국민의힘 후보가 하나 있고 금태섭, 안철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안철수 대표를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일장일단이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후보 단일화 마음만 먹으면 2, 3일이면 단일화 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미리부터 뭐 투트랙으로 단일화 논의를 하자는 건 그렇게 논의를 지리하게 룰 세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같습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 얘기처럼 너무 늦게 하면 뭐 임영웅이가 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다. 말하자면 야권 지지자들이 마음이 상해하지 않도록 일정 시점에 빨리 마무리를 지어달라. 그런 요구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파란 게 민주당, 빨간 게 국민의힘인데 지금 지지율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았다. 국민의힘이 앞서가다가 다시 민주당이 앞서가는 흐름세로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이 지지율 굉장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론은 언제든지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조사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는 부산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부산에서 쭉 빠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지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같은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만 부산의 지지율은 다시 또 회복이 되고 서울이 뒤집히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는 지표가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지역 단위로 가게 되면 표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확성들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의 준엄한 눈높이와 민심을 얼마나 정당히 잘 따라가느냐에 대한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각종의 노력들을 하면서 이 후보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선 과정도 시작을 했지만 일부 국민들이 보시기에 단일화에 대한 피로감이나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플랜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흥행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보시는 눈높이를 잘 충족하지 못한 게 아닌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앞으로 한 2달여 정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런 측면들 속에서 정말 서울시의 새로운 비전들을 제대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 지금 보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동산값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지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지지율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오세훈 전 시장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본인의 지역구에서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서울 광진을은 특정 지역 출신이 많고 30, 40대가 많다. 이분들은 민주당 지지층이다. 조선족 귀화한 분들도 몇만 명 사는데 90% 이상이 친여 성향이다. 그러니까 지역, 연령, 그 조선족을 패배 원인으로 꼽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자, 우상호 의원은요, 오 후보 어쩌다 일베 정치인으로 변질됐냐? 그가 가진 지역, 세대, 동포 혐오의 민낯, 왜곡된 엘리트주의가 혐오를 만나 더욱 골성사나워졌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문 기자, 우상호 의원은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의 발언은 저랬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지금 이제 아마 저 발언을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같이 이제 맞붙었던 고민정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오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하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 입장에서 이제 광진 구민으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한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나가느냐 뭐 이렇게 약간 좀 비판했었죠. 그게 지금 정치권에 계속 지금 파장을 낳고 있는 건데 그걸 아마도 해명하는 과정 속에서 오세훈 후보는 글쎄 간발에 차려졌지만 이제 저런 지금 아까 저희가 봤던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30, 40 세대라든지 그리고 뭐 귀화한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이제 영향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 앞선 발언 이거였습니다. 고민정 후보한테 간발에 차려졌는데 변명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꼭 지난 선거 졌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또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자꾸 내는 게 좋은데 본인이 어쨌든 간에 저런 메시지를 내면 낼수록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 또 젊은 세대에서 본인이 경쟁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기 때문에 전 제가 볼 때 선거 캠페인으로서 선거 전략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출마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당당하게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김명주 의원님, 특히 이제 조선족 발언 부분이 더욱 논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정말로 조선족도 그리고 우리 동포고 또 우리 국민이고 시민이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저는 불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되실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다음에 또 광진을에 말하자면 출마할 생각이 있냐. 생각이 있다면 저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저분은 아예 미리 저분들 30, 40, 40 세대 또 말 자체도 잘못된 거 특정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용어도 적절하지 못했고 그 분들로부터는 표를 더 받고자 하는 노력을 못한다고. 나는 그것 때문에 졌으면 다음번에 아예 출마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다면 정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는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마무리를 잘 지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뛰었어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다음에는 저분들이 나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권의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박영선 전 장관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자족적인 21개의 컴팩트, 엔카, 다핵 도시로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21분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도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환경과 함께 삶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25개의 구가 있는데 이 25개의 구와 무관하게 21곳으로 재조정해서 거기에 어떤 도시의 컨셉을 넣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서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 저는 잘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제 슬슬 신경전이 여권에서도 시작이 됐군요. 25개 구가 있는데 왜 21개냐? 조심스럽지만 날카롭게 비판했어요. 예, 또 박영선 후보가 또 어떻게 또 거기에 답변할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 21개를 이제 서울 지도를 그려놓고 이제 강북부터 원을 이제 그려서 21개를 만들었던데 약간 좀 자기적인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후보가 잘 얘기한 것처럼 서울시만 자치특별시가 아니라 25개 구도 다 자치구입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있는 상황에서 21개로 뭐 일자리라든지 주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묻겠다 이렇게 되면 자치구의 의미가 굉장히 훼손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상호 의원의 지적도 굉장히 적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이 후보가 다시 한번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공약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지 없을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선거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선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적 모임 5인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르면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할지 말지가 정해집니다. 오늘 사파남에서는요, 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벌어진 다소 황당한 사건들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위반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돈 찾으려다가 방역 위반 과태료. 얼마가 없어졌길래 얼마 과태료가 나왔던 걸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상세히 좀 보겠습니다. 돈 없어졌다 신고해 방역수칙 위반하셨습니다. 그제 새벽 서대문구의 한 원룸 20대 A씨가 여보세요? 경찰이죠?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잠시 뒤에 찾아보니 돈이 있네요? 라고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차 현장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된 겁니다. 아니, 박선배 변호사님 형사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서 상황실을 거쳐서 관할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 순찰요원에게 신고 내용이 전달됩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순찰요원은 출발하면서 출발 보고를 하고 도착하면서 도착 보고를 하고 현장 확인 후에는 현장 확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신고가 취소됐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에 출동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돈을 찾았다고 해도 이미 범죄는 발생했을 수 있죠. 처벌해야 하니 수사는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온전히 피해가 회복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 혹여나 허위 신고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경찰이 이 사건에서도
신고가 취소됐지만 현장에 도착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20대 남녀 6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6명이요? 예, 6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 신고 내용도 신고 내용이지만 이 자체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이 관할구청에 통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출동 당시에 이렇게 남성 3명, 여성 3명, 6명, 3대 3이군요, 성비가. 음주 중이었다. 이건 당연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라 구청 관계자는 이들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박선배 변호사님, 결국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서 저 방역 지침 위반했어요 라고 뭐 자수를 한 꼴이 됐는데, 돈을 얼마 잃어버렸길래 지금 합치면 60만 원이군요, 과태료가. 네네. 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당시에 외국인도 있었다면서요? 남자 3명은 한국국적인데 여자 3명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이 모임을 하던 중에 경찰에 신고한다? 이 자체는 이 6명의 관계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정황이 발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돈을 찾았기 때문에 신고 취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신고를 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였었는데 이미 과태료 부과 처분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신고 유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 내용이 없는 걸로 봐서는 돈을 찾았기 때문에 신고를 취소했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 내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 특히 러시아 여성들도 과태료 내야 합니까? 과태료는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예.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벌어진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고만 규정해 두고 있지 외국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했다고 해서 출국을 막는 사례가 예전에는 있어 왔습니다. 사실 출입국 관리법에 관련 근거 규정이 없거든요. 지금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그 관행이 개선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과태료 내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시의원, 방송인도 딱 걸린 5인 금지 어떤 사건일까요? 함께 보시죠. 김어준 씨가 턱스크 그리고 5인 이상 모임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이셨던 것처럼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김어준 씨가 언뜻 보더라도 자 4명이 넘지요. 그런데 마스크도 턱 밑에 부분에 이렇게 턱 밑에 부분에 턱스크를 한 채 사진이 찍혔고요.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카페에서 5인 이상 턱스크로 위반했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한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PD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도착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가온 장면. 그 두 사람은 서 있거든요. 마침 저는 그때 음료수를 한 잔 안 찍고 이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의 순간인데 5명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자,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거 7명이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김호주 씨는 뭐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첫째로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서는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는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어준 씨 주장은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마스크 미착용이 일시적이었느냐 지속적이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죠. 5인 이상이 함께 카페 방문을 했다면 현장에서 따로 테이블을 잡아 앉았다고 해도 사실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예. 심지어 같은 일행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차로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인 중에 3인이 먼저 방문하고 1분 뒤에 2인이 방문한 경우에도 조치 위반으로 해석하는데 이 경우에는 더더욱 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일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현장에서 만났다면 조치 위반은 물론 아니죠. 예. 자, 그런데 마포구는 김호준 씨에게 과태료 처벌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7명이다. 위반이 맞다라면서 처벌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현장 적발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라는 주장인데 신고 접수 후 26시간 후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신고하냐. 그리고 현장 적발 아니야 처벌이 어렵다면 왜 이렇게 뒤늦게 현장을 확인했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거면 뭐하러 시민신고제를 하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박선배 변호사님, 마포구에서는 이게 위반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하지만 과태료 처벌은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마포구의 입장은 첫 번째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어렵다는 것이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자문을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이유가 방역당국이 지자체에 배포한 지침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발견 시에 먼저 착용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 접수가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아니죠.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고 권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과태료 부과 처분도 어렵다는 게 마포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지침 위반 사례가 흔하지 않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업무상 모임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모임의 성격이 업무상 모임인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마포구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마포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서울시에게 판단을 묻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역 시의원이 방역수칙 위반의 도박까지 지난 25일 A 제천시 의원 한 주택에서 주민 3명과 고스톱친 혐의 불구속 입건, 판돈은 17만 원 압수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만 8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을 했습니다. 제천시 의원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통감한다며 사죄를 했고요. 당원권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파남 박승말 변호사와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루에서는요. 최강욱의 상식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직접 못다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주 전 의원과 이주명 기자 두 분 모시고 라방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